아, 인사조직론 제 5주차 수업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강의 계획대로 오늘은 그, 조직관리론 세 번째입니다. 조직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주에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조직의 구조를 공부했죠. 그리고 그 더 전주에는 조직의 개념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앞으로 조직 관리는 이제 한 3주 정도 더 공부를 하면 조직 관리는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사 관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직의 구조에 이어서 조직의 과정을 공부하는 그런 거고, 지금 강의 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이 수업은 크게 조직 관리하고 인사 관리로 이게 구성이 됩니다. 자, 오늘은 조직의 과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조직론 이 과목의 강의 요목은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크게 한 9가지 요목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할 것은 제 5주차 조직 관리론 세 번째 조직의 과정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조직의 구성적 요소 두 번째입니다. 조직의 양대 측면이 바로 구조와 과정이거든요. 물론 그 전에 이제 개념이 있습니다. 개념 우리가 맨 먼저 공부를 했고, 지난주에 이제 구조를 공부했으니까 오늘 이제 과정을 공부를 하면은 조직의 대강은 이제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해야 될 것은 그 중에서 조직을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인 인간, 개인이죠. 그 개인에 대해서 우리는 조직인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Organizational Man, 네? 조직인을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조직인들이 모여서 결성하는 가장 원초적인 단위, 집단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소집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조직의 과정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이제 한 몇 가지로 간추려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중요하죠. 조직 환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마지막으로 조직의 동태에 대해서, 조직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크게 이제 5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직의 과정,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할 것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크게 5부분입니다. 먼저 조직을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인 조직의 인간, 다시 말하면 조직인론, 조직인에 관한 논의, 조직인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들이 모여서 이제 이루는 최초의 원초적인 사회 단위가 바로 집단의 소집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세 번째는 조직 그 과정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이제 이렇게 간추려서 맨 먼저 의사소통 또는 의사전달,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의사결정, 여러 이제 비교 평가에서 최종안을 선택하는 의사결정, 그 다음에 갈등 관리, 조직 현상 중에 우리가 항상 이제 상존하는 것이 바로 이 갈등이잖아요. 그 갈등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느냐, 그런 갈등 관리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리드와 펠로우입니다.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있고, 그걸 추종하는 펠로우. 그래서 우리는 대체로 리더십이라고 그렇게 해서 따로 공부를 합니다. 펠로우십도 물론 있지만 리더십에 대해서 리더십의 유형론, 자질론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조직에서의 자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조직의 중요한 자원이 조직 구성원들 사이에, 아니면 뭐 조직을 구성하는 하위 조직들 사이에 어떤 권력, 권한, 그 다음에 물적 자원, 뭐 인적 자원, 또 하나가 이제 정보죠, 그죠? 정보력, 그 다음에 전문 지식, 전문 기술, 이런 것들이 조직 자원인 거죠. 그걸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협상과 전략이죠. 우리가 대인 관계, 아니면 조직 간 관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할 것이며 어떤 전략이 필요한 거고, 차원에 대해서 조직 과정 요소로는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씩 좀 간략히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조직 환경입니다.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진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환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일체를 우리는 이제 환경이라고 하잖아요. 조직의 경계 밖에, 조직의 경계 외부에 있는 일체를 우리는 환경이라고 합니다. 이 환경이 대단히 중요하고, 특히 이제 최근에 와서는 우리가 이제 세계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 경영 조직에 있어서도 국내적인 그런 경영 환경, 기업의 환경도 중요하지만 세계적인 그런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이제 어떤 조직이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환경에 아주 예민한 그런 조직이 있는가 하면 환경에 비교적 예민하지 않은 그런 또 조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총론적으로 얘기하면 조직에 있어서 환경이 대단히 중요하다. 생명체에 있어서 그 생명체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와 물과 뭐 영양소 꼭 필요한 그런 것들 받아들이면서 또 불필요한 것들을 이제 배설해내는 그런 것이 바로 생명체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환경이듯이 조직도 마찬가지잖아요. 조직 환경에 대해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각 조직별로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특히 우리 기업에서 뭐 삼성의 문화와 이제 현대 문화가 다르지 않냐. 조직 문화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내부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조직의 내부 환경, 조직 문화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조직 동태는 조직의 이제 변화되는 다이나믹한 그런 이제 측면을 보는 것이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할 때 조직도 하나의 생명체로 본다면 우리 생명체도 이제 탄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는 그런 생애 라이프 사이클이 있듯이 조직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조직도 탄생해서 성장하고 번창하고 이렇게 해서 쇠퇴하고 나중에는 소멸하고 이런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 있다. 그걸 한번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의도적으로 우리가 조직을 변화시키는 것을 묶어서 이제 발전, 혁신 또는 쇄신 또는 개혁, 그다음에 설계, 새로 이제 조직을 만드는 것 설계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의도적인 조직 동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조직의 변동은 이제 비의도적인, 자연적인,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변화하는 것을 일체로 묶어서 이제 조직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직 과정은 이런 식으로 5가지로 이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나누어서 우리가 개략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직 구조, 지난 시간에 공부한 조직 구조도 굉장히 내용이 방대하고 이제 중요하기도 하고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1시간 만에 공부하기에는 정말 분량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은 이 과목이 인사조직론이라는 과목이 최소한 우리가 6학점으로 소화해야 될 과목을 우리가 3학점으로 소화를 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좀 많은 내용들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내용 수업 지금 하는데 굉장히 좀 집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찾아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강의를 하면서 계속 그 차례 목차편을 얘기할 테니까 책을 좀 참조하고 그다음에 좀 더 이제 시간이 나고 하면은 조직에 관한 우리가 처음에 참고문을 소개했잖아요. 그 조직에 관한 걸 참고문을 여러분들이 이제 뭐 구입해서 아니면 뭐 대출받아서 아니면 인터넷 자료라도 내려받아서 조금 더 보충을 해야 된다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 그야말로 이제 개략적인 것만 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보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조직 과정에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조직인이란 말이에요. 사람. 조직을 구성하는 이제 최소의 단위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을 맨 먼저 보자.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이 성격. 성격 우리가 보자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인간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동기와 사기, 그 다음에, 태도와 지각, 감정, 스트레스, 그 다음에 학습,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조직인을 이제 나눠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이제, 개인의, 인간의 성격입니다. 성격. 그 사람의, 성격이다. 우리가 말할 때, 퍼스널리티다. 영어로 말하면 퍼스널리티. 또는 캐릭터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격이란 말은 지금 한문으로 썼을 때 그 사람의 품성과 인격, 성격 이렇게 한문으로 이렇게 쓰고 영어로 쓸 때는 이제 퍼스널리티라는 말을 씁니다. 또는 캐릭터, 개성. 캐릭터는 좀 이제 개성이라는 뜻으로 쓰고 대체로 성격 그러면 이제 퍼스널리티란 말을 많이 씁니다. 퍼스널리티의 어원은 뭐 여러분들이 이 퍼슨에서 나온 거죠. 퍼슨, 개인, 인간. 이 퍼슨이란 말이 어원적으로 볼 때는 이제 페르소나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페르소나란 말은 본래 우리가 얼굴에 쓰는 가면입니다. 마스크로 이제 써는 가면 무도회 이런 가면을 이제 페르소나 이렇게만 그게 이제 영어로 와서 펄슨이 됐죠. 그래서 본래 이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뭐 가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그 사람의 진정한 뭐랄까요 정체성 이런 건 아니고 정체성을 덮고 있는 일종의 가면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거죠.
이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앞으로 조직 생활하는 데 있어서 집단 뭐 이런 앞으로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성격이기 때문에 성격이 굉장히 중요한 첫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성격은 성격이 만들어지는 것은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전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유전에 의해서 뭐 헤레디티, 유전에 의해서 이제 부모, 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뭐 조부모와 그다음에 뭐 외조부모와 이런 그 유전에 의해서 이제 많은 형질이 유전자에 의해서 이제 성격을 결정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유전자만 가지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환경이 또 작용을 한다는 거죠. 이게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다. 같은 쌍둥이라고 할지라도 유전자가 똑같은, 예를 들면 일란성 쌍둥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 외모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양자를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물학에서 말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제 용불용설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 도태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유전에 대한 얘기라면 그러면 유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면 획일성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는 요소가 바로 환경이거든요. 우리 이제 그 생물학에서는 돌연변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어갖고 이제 다양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통일성과 다양성이 동시에 진행이 된다. 성격은 이 두 가지 요인이 결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격의 유형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옛날부터 아주 옛날 태고적부터 이제 사람의 성격을 많이 이렇게 나눠왔습니다. 좀 이제 전통적인 것이 우리가 아는 그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가 나눈 그 분류법이죠. 크게 네 가지 형태가 있다. 잘 우울해지는 사람, 우울해지는 우울증이 있고 냉담형, 차가운 사람, 그 다음에 낙관형, 매사를 좋게 보는 사람, 그 다음 다혈질, 잘 흥분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이제 이상형이 있다는 거죠. 이런 우리가 이제 동양에서 말할 때도 이제마의 사상의학설, 그러면 우리가 태양인, 뭐 태음인, 그 다음에 뭐 소양인, 뭐 이런 식으로 태양형이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네 가지 그 사상의학이 있는 것처럼 서양에서도 이런 식으로 네 가지를 일단 나눈 거죠. 그렇지만 이제 사람의 이건 하나 이상형이고 이상적으로 네 가지 형태가 있지만 사실은 실제형 들어가면 이제 혼합돼 있죠. 혼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나눈 사람이 이제 히포크라테스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유명한 게 칼 융이죠. 칼 융이라는 사람이 내향형과 이제 외향형을 나눴습니다. 인트로버전, 굉장히 그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굉장히 신중하고 매사에 그 이성적이고 이런 사람은 이제 내향형이라고 그러고, 외향형은 뭐예요? 감성적이고 충동적이고 뭐 이런 사람은 외향의 익스트로버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눈 게 이제 굉장히 오래된 또 그 분류법이죠. 왜냐면 칼 구스타프 융이 이제 나눈 분류법이고요. 또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프로이드죠. 지금 프로이드가 나눈 그 세 가지 유형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이드, 에고, 슈퍼 에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을 프로이드는 리비도라고 있잖아요. 리비도를 하는 그런 가장 원초적인 본능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활용하는 사람, 그런 성격 유형을 이드형이라고 그러고, 이드형. 그 다음에 가장 원초적인 형태 이드형, 조금 이기적인 형태가 에고형, 그 다음에 이타적인 형태가 슈퍼 에고형, 이런 식으로 성격 유형을 프로이드가 나눈 바가 있죠. 이건 뭐 많이 알려진 분류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프로이드가 또 하나 얘기한 것이 인간의 성장 단계별로 또 성격 유형을 나눴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맨 처음에 모든 것을 입으로 가져간 그런 시기를 구강형이라고 그러고, 그 아이가 조금 자라서 계속 학문을 만지작거리는 그런 형태를 이제 학문형이라고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성기, 이성적인데 이제 관심 갖고 남자들은 이제 남근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우월의식에 빠지는 거고, 여자들은 이제 남근이 없기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고, 이렇게 해서 남근형 시기.
그 다음에 잠복기식이, 성기형식,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눈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발전 단계별로 이렇게 나눈 거지만, 사람의 성격도, 이런 식으로 한 5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 사람이, 프로이드였습니다. 성격 유형은 우리가 많이 나눈 게 또 혈액형이잖아요. A형은 어떻고, B형은 어떻고, O형은 어떻고, 이렇게 이제 혈액형을 많이 나누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이상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현실형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혼재 섞여 있다는 거죠. 혈액형이야 뭐 섞여 있는 경우가 없지만, 성격은 뭐 많이 섞여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지금 히포크라테스 말에 의하더라도 우울증이 항상 우울한 게 아니죠. 어떤 사람 대체로 우울하지만 또 낙관형으로 이제 가끔 변하는 거죠. 이런 이제 조울증이라고 하잖아. 조울증, 조급증과 우울증이 동시에 이제 존재하는 걸 조울증이라고 하죠. 우울증은 항상 우울한 거고, 조급증이나 낙관형은 항상 이제 긍정적인 건데, 이게 이제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시기별로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2가지가 섞여 있는 형태를 이제 우리는 조울증이다 이렇게 하는, 성격 유형은 이와 같이 단순하지 않고 복합적이다,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성격을 구별하기 위해서 성격 분별법을 많이 이제 우리가 참조를 해왔죠. 우리가 제일 많이 알려진 것은 아마 MBTI 방법일 거예요. MBTI, 우리가 아는 그 MBTI 방식, 마이어스 브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그 성격 분류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아마 초중고등학교 때 많이 그 성격 분별 그런 거 많이 받아봤을 거예요. 그런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미네소타 그 대학병원에서 인성검사 했던 방식이 있어요. 이게 이제 기본 척도 10가지, 그 다음에 부가 척도 3가지, 요걸 갖고 그 사람의 성격을 이제 감별해내는 방식입니다. 여기 MMPI, 이런 식이. 그 다음에 9개의 성격 유형으로 나누는 9개의 그림, 애니아그램이라는, 애니아그램으로 나누겠습니다. 그 다음에 4가지 기준으로 해갖고, 양극으로 해서 모두 8가지로 나누는 것이 이제 지금 말한 MBTI법입니다. 이것은 이런 식의 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을 이제 뭐랄까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대체로 성격형이 이제 도출이 되는데,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상대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 항상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상황에 따라서 외향형일 수도 있지만 또 내향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런 그 뭐랄까 획일적인 그런 눈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성격 유형이 되겠습니다. 2번째로 이제 인간관입니다. 조직을 구성하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눈으로 봐야 할 것이냐. 다시 말하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나눠보면은, 첫째로 대체로 많이 보는 게 X이론과 Y이론이죠. X이론은 사람을 이제 나쁘게 보는, 조직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고 불신감을 가지고 있고, 타인의 명령이 있어야만 복종을 하고, 그러므로 감독을 해야 되고, 민주적인 위임보다는 권위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이런 식의 보는 게 이제 X론이잖아요. 반대로 Y론은 본래 인간은 선하다, 자율적이고, 그래서 인간은 모든 것을 위임해주면 그들이 최상의 결과를 낸다 라고 하는 게 Y론이잖아요. 이게 이제 서양에서는 우리가 아는 그 맥거리그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를 체결을 했지만, 사실 맥거리그가 이런 말 하기 전에 벌써 동양에서도 옛날부터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었잖아요. 맹자라고 하는 사람은 성선설을 주장했습니다. 인간은 본래 선하다. 그러나 세상이 악하다 보니 인간이 타락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Y론에 가까운 것이 이제 맹자의 성선설이었다면, 순자의 성악설은 반대죠. 인간은 본래 악하다. 세상이 약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본래 약하고 그래서 세상이 나빠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순자는 액션에 가까운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의 본성에 관한 얘기니까 굳이 뭐 맥거리거라고 하는 그 사회심리학자 뭐 얘기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뭐 전통적인 분류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또 이건 우리가 아는 허츠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렇게 나눈 거죠. 이것도 사실은 좀 신기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충분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위생용이라는 것은 뭐야?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위생, 그러니까 세균이 없고 일단 전염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용이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전염이 안 되고 그런 상태 위생이라고 해서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예? 그 사람이 뭔가 성취하고 어떤 목표를 이루려면 동기가 있어요. 동기. 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에서 말하는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라고 말해보면 돼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위생 요인 같은 수학에서 말하는 그 필요 조건입니다. 동기는 충분 조건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어떤 게 그러면 위생 요인이고 동기 요인이냐? 우리가 조직 생활을 할 때 위생 요인은 뭐냐? 예? 이거는 그 조직에서 원만하게 그냥 잘 생활하고, 그 다음에 건강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돈도 괜찮게 수입도 생기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위생 요인이에요. 요거는 꼭 필요한 겁니다. 더 이상 뭐 이게 없으면은 조직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요인들, 이게 바로 위생 요인이에요. 그러나 이런 위생 요인만 갖고는 그 사람이 크게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위생 요인을 충족한 다음에 동기 요인, 그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하고 실적을 쌓고 그 다음에 그 명예를 얻고 상관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건 꼭 필요하거든요.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고 필요한 거. 그러니까 동기 요인은 반드시 위생 요인이 있어야지만 가능해요. 위생 요인이 없이는 동기 요인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위생 요인만 갖고는 그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지만 더 이상의 어떤 성취나 자기가 원하는 그런 큰 목표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이 위생 요인에 충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냥 부족하지 않게 돈을 벌고 그냥 건강을 유지해가지고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겠다. 이런 사람들은 위생 요인에 충실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은 동기 요인에 충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걸로만 만족할 수 없다. 그런 거 플러스 알파, 나는 뭔가 명예도 얻고 세상 사람들부터 존경도 받고 나는 이런 걸 그다음에 정치인이 되고 뭐 이런 걸, 이게 동기 요인이거든요. 수학에서 볼 때 전형적인 위생 요인은 필요 조건, 동기 요인은 충분 조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서도 필요 조건을만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너무 돈만 따지고 너무 건강, 산책, 등산 이런 것만 중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위생 요인, 그다음에 이제 상관과 그 조직 생활을 할 때도 그냥 승진 같은 관심 없고 그냥 원만히 생활하다가 그냥 퇴직하고 노후를 멋지게 보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위생 요인에 충실한 사람이고, 동기 요인에 충실한 사람은 아니죠. 이 사람은 어떻게든 조직에서 성과를 내려고 하고 상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승진을 하려고 하고 일단 최고 지도자가 돼서 존경을 받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 이런 이제 인간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볼 거냐? 위생 요인의 측면을 볼 거냐, 아니면 동기 요인 측면을 볼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볼 수 있는 게 인간관입니다. 그 외에도 뭐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동기와 사기 부분입니다. 그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상태를 볼 때 우리는 좀 긍정적인 그런 측면을 우리는 동기와 사기라고 합니다. 동기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일을 성취하려고 하는 움직이게 만드는 뭐랄까, 계기? 움직이게 만드는 계기죠.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아니면 실질적인 노력으로 하여금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고 뭔가 움직이게 만드는 계기. 이걸 우리는 동기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영어로 이제 모티베이션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거를 이제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해서 사기라고 합니다. 사기. 그 조직에 뭔가 기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뭐랄까 좀 적극적인 의지, 이런 걸 우리는 사기라고, 사기. 한문을 쓸 때는 선비사자에다 사기라고, 영어로 모래라고 합니다. 모래. 여기 요 내용들이 이제 우리 책에서는 제 7장에 나와 있거든요. 챕터 7에 보면 직원의 동기부여를 갖고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조금 여러분 읽어보면은 지금 말한 것처럼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설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허츠버그의 지금 말한 것처럼 위생요인, 동기요인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맥클리란드의 이제 욕구이론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기이론에 대해서도 몇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교재 제 7장을 좀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 동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유인이죠. 유인. 사기도 마찬가지고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겁니다. 조직에 따라서 이제 가입하는 그 동기가 다르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조직의 개념을 얘기할 때 강요적 조직이나 이런 규범적 조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연히 이제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그런 거지만, 우리가
경영 조직이나 기업 같은 이런 조직은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보상을 바라보고 취직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뭐 마땅히 의무감으로 거기 취직하지 않잖아요. 삼성, 현대 취직을 하면 그게 내가 이제 가서 기여도 하고 내가 물질적으로 보상도 받고 뭐 이런 걸 목표로 해서 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동기를 우리는 이제 유인이에요, 유인. 예? 끌어당기는 요인이다. 끌어당기는 여기서 우리 유인을 우리는 인센티브다, 인센티브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기계 모형과 인간관계 모형 두 가지 나눠 볼 때 이 기계 모형에서는 인간이 이제 어떤 기업을 포함해서 이런 우리가 조직 생활을 하는 가장 두드러진 유인은 경제적 유인이라는 거죠. 물질적인 보상이 주어질 때 우리는 가입을 하는 거고 물질적인 보상이 없으면 가입을 안 한다고 이렇게 보는 게 이제 기계 모형이었습니다. 반면에 인간관계 모형은 반대죠. 꼭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경제적 보상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심리적인 만족감, 유대감, 일체감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꼭 경제적 보상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보상도 우리는 굉장히 추구한다. 오히려 어떤 경우는 심리적인 보상이 경제적 요인보다 더 중요한 때도 있더라. 그렇죠? 특히 단순 노동 같은 이런 우리가 말하는 단순 노동하는 사람들은 뭐 더 일해봐야 물질적인 보상이 더 플러스 알파가 없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우리 구성원들 사이에 사이좋게 지내자,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돼서 인간관계에 더 치중하게 되겠죠. 이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기계 모형이 맞을 수도 있고 또 인간관계 모형이 맞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옛날 전통적인 조직 이론에서는 이제 기계 모형만을 이제 우리가 봤는데 신고전으로 넘어오면서 비로소 인간관계의 중요성이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한때는 뭐 경제적 요인만 중요하다. 에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적, 사회 심리적 요인이 더욱 중요하다. 이다가 오늘로 봐서는 뭐예요? 둘 다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하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같은 또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또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더 뭐랄까요? 좀 유연하게 이렇게 이제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몰입입니다. 몰입. 몰입이란 말도 한문을 쓰면 물에 빠져든다는 말이죠. 몰자가 물에 붕덩 빠져든다. 물에 잠겨버린다. 물에 잠겨버리는 몰입. 그래서 이거에 이제 커미트먼트라고 하죠. 우리가 조직에 아주 열심히 이제 푹 빠져드는 것을 몰입이라고 하는. 조직 생활을 하면서 겉돌지 않고 아주 진정성 있게 그 조직을 사랑하고 그 조직에 푹 빠져드는 것을 우리는 몰입이라고. 몰입. 이게 몰입이 되려면 동기와 사기가 있어요. 동기와 사기. 그래서 이제 이 몰입을 좌우하는 요인들이 뭐냐? 물론 경제적 보상도 있어야 되고 또 미래에 대한 전망이 있어야 되고 또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도 원만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작용해서 이제 몰입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몰입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 그 정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이 이제 심리적인 사회심리학 측면에서 몇 가지 개념들입니다. 하나가 이제 태도죠, 태도. 태도란 말도 지금 이제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취하는 방식, 바라보는 관점, 이 태도란 말, 태도. 애티튜드. 그 사람이 가진 인식론적 일관성이죠. 그 사람은 어떤 태도냐? 부정적이다. 그럼 매사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긍정적이다. 그럼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일종의 말하면 시각이에요. 시각. 네? 관점.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일관된 관점. 이걸 우리는 태도다. 이렇게 태도. 이 태도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격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성격도 유전과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태도라는 것도 또 꼭 정해진 게 아닙니다. 때때로 어떨 때는 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 또 가끔은 부정적인 태도로 변할 수도 있는 거고 항상 이제 변할 수가 있지만 또 그런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태도가 굉장히 지금 말하는 지각과 감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겁니다.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심각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굉장히 가볍게 그냥 농담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각도 이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이 태도가 어떤 태도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또
관심, 그죠? 관심이 있으면 훨씬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일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의 그 인지 능력도 있을 겁니다. 시력이 좋은 사람, 귀가 밝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지각이 예민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 것이 지각입니다. 지각. 네. 지각이란 말은 한문으로 쓰면 알고 느끼고, 알고 느끼고, 외부에서 오는 쉽게 말하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걸 지각이라고 하죠. 영어로 말하면 perception, perceive. 밖에서 들어오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이제 지각인 겁니다. 예, 대체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우리 감각을 통해서 가장 이제 뭐 시각이죠. 눈을 통해서 많이. 아니면 청각. 주로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그 외에도 이제 5가지 감각 기관을 다 통해서 우리가 지각을 할 수 있고, 그런 지각을 이제 5가지 오감 플러스 또 우리가 그 논리적인 그런 결합을 시켜갖고 그 감각을 또 우리가 이제 추론도 하고 연상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지각은 5가지 감각 플러스 논리까지 6가지 감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6가지 감각으로 지각이 있다. 그 다음에 감정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이제 느낌이라는 게 있는 거죠. 이게 사람들마다 또 차이가 있잖아요. 이것도 다시 말하면 성격에 영향을 많이 받을 거고요. 또 태도에 영향을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각을 또 심각하게 지각을 하면 감정의 골이 훨씬 깊어지겠죠. 그 다음에 지각도 그냥 가볍게 지각하는 사람은 감정도 별로 깊지 않을 거고, 감정이 이모션, 느끼는 정서, 이모션. 그래서 우리가 IQ, EQ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감정이 중요하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성,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인텔리전스 못지않게 이모션이 중요하다. 그래서 IQ와 EQ가 사실 EQ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둘은 물론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이제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감정을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 감정 표현에 있어서 지나치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또 감정 표현을 되게 절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정을 지나치게 표현하는 사람은 감정 조절 능력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감정을 또 너무 억제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감정 그냥 감정을 또 조절을 잘 못하는 사람 중에서도 분노 감정을 잘못 조절하는 사람, 분노 조절 실패. 어떤 사람은 또 너무 기쁨을 표현하는 실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의 이런 사회화를 통해서 감정을 이제 원만하게 통상적인 수준으로 우리가 감정 수준을 유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감정 표현도 통상적인 수준에서 너무 지나치게 표현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감정을 다 삭혀서도 안 되고 적당히 표현을 하면서 또 감정을 또 다스리고 그다음에 순화시키고 흔히 말하는 지금 바로 밑에 나오지만 스트레스를 좀 풀고 뭐 이렇게 이제 지나가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그 스트레스가 쌓이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어떤 좋지 않은 결과로 가잖아요. 그게 바로 감정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인의 마지막 5번째가 학습입니다. 학습. 이런 이제 태도나 지각이나 감정을 통해서 늘 학습을 하는 거죠. 뭔가 배운다는 겁니다.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뭔가 지식을 얻고 어떤 교훈을 얻고 뭐 이런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묶어서 우리는 학습이라고 합니다. 학습. 영어로 learning. 학습을 한문으로 하면 배우고 익힌다는 거죠. 배운다는 건 한 번 배우는 거고 반복해서 배우면 익힌다는 거죠. 배우고 익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시행착오를 통해서 영어 한문으로 시행착오 쓰면 이렇게 시험 삼아서 행동을 해보고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는 거, 이게 시행착오죠. 네. 시험 삼아서 해보고 잘못하고 실수하는 거, 이게 이제 시행착오. 그러니까 이게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되고 영어로 하면 trials and errors입니다. trials, 시험 삼아서 해보는 거잖아요. 그럼 반드시 실수를 에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는 시험 삼아서 해보면 반드시 실수를 한다. 그게 인간의 법칙이죠. 누구나 시험 삼아서 해서 바로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당연히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 실패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러니 그게 시행착오란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임상이죠. 클리니컬 임상의 이제 논리가 주로 자극과 반응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사람에게 자극을 줘보는 거죠.
자극이란 말 한번 들어보면 이제 바늘로 찌른다는 거죠. 바늘로 콕 찔러 보면 영어로 하면 이제 스티뮬러스, 라틴어이죠. 스티뮬러스. 자극을 가하면은 반응을 한다. 리스판스가 있다. 리스판스. 그래서 어떤 사람은 S와 R 사이에, SR 사이에 어떤 반응이 똑같은 자극을 줬을 때 반응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고 그거를 분석하는 거죠. 왜 이런 같은 자극인데 반응이 다르게 나왔을까? 그걸 이제 분석을 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태도가 평소에 부정적이라 그렇구나. 아니면 그 사람이 지각이 매사에 감각이 둔해서 그렇구나. 아니면 그 사람 감정 조절이 조금 문제가 있어 그렇구나.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성격이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잖아요. SR 관계에 있어서 분석을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집단입니다. 우리가 개인이 모여서 집단이 되고 다시 집단이 모여서 이제 조직이 되고 그 다음에 조직이 모여서 이제 제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모여서 이루는 최소의 단위가 바로 집단입니다. 개인들이 이제 모이게 되면 우리는 그걸 군집이다. 우리가 이제 어그리게이트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군집. 그거는 이제 단순한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 모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군집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면 뭐 야구장에 표 살라고 이렇게 줄 선 사람들은 그냥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 모였을 뿐이에요. 그리고 야구를 감상하려고 하는 그 막연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라고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군집이라고 그러고, 그런 군집들 중에 또 군집은 또 그게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었어요? 범주가 있었죠. 그러니까 단순히 남자라는 여자라고 하는 우리 학생들 같으면 뭐 예비역,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예비역으로 뭉치고, 그다음에 안 갔다 온 사람들 현역으로 뭉치고, 뭐 남자 총학생의 여총 이렇게 나누는 거는 범주입니다. 범주. 이거는 이제 집단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고 그냥 그러니까 이제 군집이나 범주로 있다가 군집이나 범주가 좀 더 만남이 지속성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집단이 된다. 집단이라는 건 소집단이에요. 작은 집단. 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한 것처럼 규모가 작은 거예요. 일단은 규모가 작다. 소집단. 스몰 그룹이라는 거죠. 스몰 그룹이라는 집단이라는 것은 일단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일단은 비공식적인 거죠. 공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조직 같은 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제도는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처럼 규모가 크기 때문에 뭐 법규도 있고 뭐 직제도 있고 막 굉장히 복잡하고 공식성을 띠잖아요. 명칭도 있고 뭐. 그렇지만 이제 집단은 그게 아닙니다. 그냥 무슨 우리 대학 같은 무슨 뭐 고등학교별로 무슨 동창회, 화곡고등학교 동창회 뭐 이렇게 모인 이런 것들은 그냥 비공식적으로 모인 거거든요. 비공식성이다. 그 다음에 집단은 어디에나 있어요. 항상 뭐 대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군대 가도 뭐 예를 들면 어디 뭐 경상도 출신들 모임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보편성, 이게 어디에나 가면 집단은 항상 있다는 겁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집단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조직이나 제도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집단을 잘 이용해야 됩니다. 집단을 자꾸 이렇게 방해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집단의 그 논리에 너무 또 치중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집단은 그 현상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절대로 무시해서도 안 되고, 너무 또 이렇게 대우하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집단과 조직이 이제 함께 가도록 이렇게 집단을 좀 조직적으로 끌어와야 되겠죠.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집단 활동을 하는 것은 경제적 보상도 있지만 대체로 사회심리적인 보상을 노리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동창회에 가입한다, 아니면 일반 사회인들 중에서도 뭐 동호회 있잖아요. 동호회. 예를 들면 뭐 야구 동호회. 그러면 이제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그냥 주말에 그냥 투수, 포수 뭐 야구 그냥 치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이제 동호회가 돼. 동호회. 이런 사람들은 거기 가는 이유는 경제적인 보상을 바라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삶의 사회심리적인 뭐라고 할까요? 여가 생활, 뭐 이런 뭐랄까 일체감 뭐 이런 걸 보러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비경제적 성격. 이런 측면에 있어서 그 조직과는 상당히 다른 거죠. 조직은 뚜렷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대학이나 기업처럼 뚜렷한 목표를 가진 게 조직이라면, 집단은 일단 목표 자체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자연적으로 소규모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집단입니다. 근데 그런 집단의 행태가 이제 그 조직의 효율성이나 이런 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집단을 계속 관심을 갖는 거죠. 이 자체가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런. 그다음에 집단은 왜 중요하냐? 지금 말한 것처럼 개인과 그다음에 공식적 그 조직 사이를 매개하는 중간 매개체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신입사원이 대기업에 입사했을 때 이제 쉽게 적응하기 힘들죠. 그럴 때는 일단 이제 신입사원 환영회 때 일단 가보면은 뭐 무슨 대학 나온 사람 또 뭐 자연계 출신 뭐 인문사회계 출신이고 이제 소집단들이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아니면 뭐 종교적으로 뭐 기독교 뭐 신우회 불교 뭐 신도회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런 이제 우리가 그런 비공식적인 어떻게 보면 뭐 동아리 같은데 이런데 이제 가입하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제 개인이 대규모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집단이에요. 소집단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집단은 그 이전에 무슨 군집이나 어떤 단순 결사체나 그다음에 그 범주나 이런 것과 달리 지속성이 있을 때만 이제 집단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집단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속성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직이 목표가 의도성이지 핵심 개념이라면 집단은 지속성이 핵심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직 과정 요소에 들어와서 몇 가지 다 이제 한 가지가 다 사실 중요한 것들인데 맨 먼저 우리가 볼 것이 의사 전달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커뮤니케이션이죠. 커뮤니케이션, 의사 전달 또는 뭐 의사 소통 또는 뭐 소통 여러 가지 용어를 씁니다만 우리가 조직 이론에서는 그냥 의사 전달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구성원들 사이에 한 조직을 구성하는 각 개개인들 사이에 그 다음에 개인과 그 안에 집단 사이에 집단과 집단과의 관계 그 다음 집단과 조직과의 관계 모든 관계에 있어서 서로 이제 정보가 교환되는 그런 게 이제 우리 다 묶어서 의사 전달을 하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우리 인체에 있어서 혈액순환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인체에 있어서 신경계통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인체 혈액순환이 안 되면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인간의 그 신경망이 끊어지면 인간이 살아남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사회관계에서도 의사전달은 너무 중요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우리가 소통이라고 그래갖고 사람들 사이에 잘 통하는 그런 걸 소통이라고 그러죠. 소통. 반대말은 소외라고 합니다. 소통과 이제 소외는 반대말이죠. 자, 소통은 커뮤니케이션이고 소외는 엘리네이션. 그래서 소외라고 소외. 소통이 안 되는 상태가 소외된 상태인 거죠. 조직에 적응을 잘 못하는 상태. 조직에 원만히 적응을 하는 게 이제 소통이 되는 거라면 소외는 적응을 못하고 그냥 주변인으로 겉도는 그런 현상이 소외인 거죠. 그 다음에 의사전달의 유형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방향에 따라서 상향적 의사전달, 하향적 의사전달.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뭐 군대나 경찰이나 소방이나 이런 것처럼 좀 뭐랄까요 그 규율이 강한 그런 조직에서는 의사전달이 주로 하향식으로 되겠죠. 위에서부터 명령이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식으로 의사전달이 주로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병원이나 뭐 대학이나 이런 좀 창의성이 중시되는 그런 조직에서는 상향적 의사결정이 많겠죠. 각 학과에서 뭐 MT를 갑시다. 그러면 이제 학생 측에서 그러면 다 같이 갑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향식으로 이렇게 많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전달의 방향에 따라서. 그 다음에 수직적 의사결정, 수평적 의사결정. 수직적 의사결정은 이제 주로 권위적으로 뭐 상향이든 하향이든 이렇게 될 것이고 수평적은 이제 조정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뭐 총괄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의사전달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존의 관료제보다는 기존의 관료제는 뭐라고 할까요? 부처 하그주의, 부처 이기주의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태스크 포스, 요즘 말하는 팀제를 많이 만들어서 보다 수평적으로 좀 의사전달을 원만하게 하자. 의사전달에 애로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하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팀제가 많은 임시 조직이 굉장히 이제 많아지고 이런 거죠.
그 다음 의사 전달을 또 성격별로 나눌 수 있는 거죠. 네, 권위적인 의사 전달. 네. 위에서 내려오는 이 권위적인 의사 전달이 있을 수 있고, 민주적인 의사 전달. 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조직 원리에서 보면 대체로, 개선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주로 이제 권위적 의사 전달이 될 거고, 아니면 참모형, 참모형, 막료형 이런 조직에서는 주로 이제 민주적 의사 전달이 많겠죠. 그 다음에 기관에서도 이제 독임제, 국방부, 외교부 이런 독임제 형태는 권위적 그런 의사결정이 많을 거고, 위원회 형태, 뭐 공정거래위원회, 뭐 이런 위원회 형태에서는 주로 이제 권위적 민주적 의사결정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기업도 마찬가지죠. 기업도 대체로 이제 권위형 의사결정이 많지만, 또 이제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그런 데가 있죠.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의사 전달을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의사 결정이죠. 의사 결정은 지금 말한 것처럼 decision making입니다. decision만 해도 의사 결정이죠. decide, 의사를 결정하다 뜻인데, 이제 이걸 좀 말을 좀 더 분명하게 위해서 뒤에다가 making을 넣어서 decision making, 그럼 의사 결정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 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의 모든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자, 어떤 대안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도 의사결정이지만, 그 대안이 선택이 된 다음에도, 결정이 된 다음에도, 자, 어떤 식의 또 구체적인 뭐랄까 전략을 선택할까, 그럼 또 의사결정이란 말이에요. 또 전략을 하나 선택하면 또 어느 전술을 결정할까, 그것도 또 하나의 의사결정이고, 또 하나의 전술이 결정이 돼도 어떤 목표를 우선순위를 할까, 다 의사결정이란 말이에요.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워낙에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1970년대 특히 이게 대단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의사결정 학파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허버트 사이먼, 사이어터 마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거든요. 모든 조직 생활은, 모든 조직 행동은 다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묶어서 의사결정 학파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의사결정이 그만큼 한때 70년대 80년대 한 20년 동안 엄청나게 유행을 했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이죠. 그리고 이 의사결정을 보다 이제 계량적으로 해보자, 확률을 집어넣어서 의사결정 트리를 만들어 갖고 의사결정 그 노드를 만들어서 한번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 하는 또 의사결정 분석, 또 이런 또 뭐랄까요, 계량 경영학, 뭐랄까 그 오퍼레이션 리서치 이런 또 그 방법이 있거든요. 그만큼 의사결정은 굉장히 예나 지금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의사결정과 이제 우리가 비슷한 개념의 정책결정이죠. 그럼 의사결정과 정책이 좀 어떻게 다르냐? 의사결정은 여러 대안들을 우리가 비교평가해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게 의사결정이잖아요. 근데 정책결정은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 정책 대안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거지만, 의사결정은 그냥 공공 영역은 물론이고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체 그런 선택 과정이 우리가 의사결정이라고 한다면, 정책 결정은 뭐예요? 공공적인 영역에서만, 정부에서 하는 일, 뭐 공기업에서 하는 일, 하여튼 공공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만을 특별히 정책 결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잖아요. 공무원 시험 뭐 이런 데서 의사결정과 정책결정과는 어떤 관계가 있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논리 있게 잘 써야 되겠죠. 소리 있게 잘 쓰면 점수를 얻는 겁니다. 이건 뭐 시험 문제 꼭 나오거든요. 그 논술식 시험에서 이렇게 꼭 나옵니다. 우리는 시험이 이제 단답이 약술식이니까 그런 식으로는 안 나오지만, 하여튼 정책결정과 의사결정 꼭 구별해야 될 개념이다 이런 얘기죠. 세 번째로 의사결정의 모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할까 하는 것을 이제 한번 모형을 만들어 보는 것이죠. 그러면 대체로 이제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의사결정이 이제 합리 모형이지. 합리 모형 가장 이상적인, 모든 대안을 한 가지도 빠뜨리지 말고 모든 대안을 총망라해서 나열을 하고,
그 중에 그 모든 대안을 비교 평가를 해서 뭐 엄청난 많은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해서 다 분석해서 비교 평가를 해서 그 중에 최선을 찾아내자. 이게 이제 합리 모형입니다. 이렇게 하면 가장 이상적이긴 해요. 그러나 시간과 돈이 너무 들어요. 네? 그리고 장점과 단점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쓰레기통 모형이죠. 인간이 아무리 그렇게 모든 대안을 개발해서 망라하려고 해도 결국 그렇게 못한다. 인간의 한계, 인간의 합리성은 무한한 게 아니고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기껏해야 개발할 수 있는 대안은 몇 개 안 된다. 그리고 그런 대안을 개발해서 이제 비교, 평가, 분석을 할 때도 결국은 그 중에 최선안이 선택된다는 보장이 없다. 정치적으로 야합이 있고 무슨 협상이 들지다 보면 엉뚱한 대안이 선택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그냥 묶어서 쓰레기통에서 그냥 우연히 그냥 그 나사못 볼트와 너트가 그냥 만나갖고 하나의 그 조합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냥 뒤죽박죽 돌아가다 우연히 그냥 이렇게 되는 것이다. 합리성이라는 게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제 양극이죠. 양극. 양극이 있고 그 중간에 이제 그 중간에 많은 스펙트럼에 이제 뭐 만종 모형, 뭐 최적 모형, 그다음에 혼합 모형, 무슨 뭐 여러 모형들이 뭐 한 20가지 이상의 모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양극단으로 치면 가장 이상적인 모형이 바로 이제 합리 모형이고 가장 그냥 이상한 거 그리가 뭐 그냥 우연에다 그냥 맡겨놓고 그냥 하는 게 쓰레기통 모형이거든요. 중간에 이제 여러 스펙트럼의 여러 가지 모형들이 위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도 여러 가지 유형을 나눠볼 수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상향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고 민주적으로 밑에서부터 결정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상향적 의사결정, 우리가 말하는 거 품위제, 기한에서 뭐 결제받고 하는 이런 게 주로 이제 상향적 의사결정입니다. 하향적 의사결정, 뭐 군대에서 경찰, 소방, 검찰 뭐 이런 데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하향적 의사결정이죠. 대체로 권위적인 의사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둘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상향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만도 아니고 하향이라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 다르고 조직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마디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개념적으로 요런 유형이 있을 수 있다 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게 갈등 관리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조직에서든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무시할 수 없거든요. 항상 갈등은 존재합니다. 이 갈등을 존재하고 한다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불편한 진실이죠. 진실을 일단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 갈등을 그냥 무조건 없애려고 감추려고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갈등을 잘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관리. 그래서 바로 우리가 갈등이라는 말을 쓰면 뒤에 반드시 관리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 갈등 관리거든요. 자, 갈등이란 것은 보편적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떤 조직이든지 갈등은 있다. 우리 한 가족 안에서도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있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갈등이 있는 겁니다. 갈등이 없는 조직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갈등은 어디에나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좀 우리가 드러내놓고 얘기하기에는 좀 불편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편한 진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갈등과 구분하기 모순이에요. 갈등이란 말은 지금 한문으로 썼습니다. 한문으로 쓰면은 칡나무 갈자와 등나무 등자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이란 말의 본래 뜻은 칡나무와 등나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칡나무와 등나무처럼 얽히고 설킨 그런 복잡한 뭐랄까요 선택의 문제, 선택의 애로, 요게 이제 갈등이에요. 갈등이란 말은 비유법, 지규법, 칡나무와 등나무처럼 얽히고 설킨 복잡한 문제. 여기는 이제 갈등이란 말이에요. 영어의 컨플릭트를 우리는 갈등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어로 컨트라딕션. 컨트라딕션이라는 말은 이제 영어로 어원으로 볼 때는 컨트라, 그럼 앞으로 서로 상충한다. 딕션, 말, 언어, 딕트, 언어. 그러니까 상충한 언어니까 이제 언어 도단, 언어 모순, 언어 도단 이런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이거를 이제 우리는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모순이다. 이렇게 번역. 창과 방패.
창과 방패처럼 어느 이 창은 뭐든지 뚫을 수 있다. 이 방패는 무엇이든 막을 수 있다. 이렇게 결국은 그럼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면 대답을 못하죠. 이게 이제 모순, 창 모자, 방패 순자. 그래서 창과 방패. 그러니까 모순도 직유법이죠. 창과 방패처럼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이런 걸 모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체로 좀 더 심각하고 좀 더 구조적인 것을 모순이라고 하고, 그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거, 그건 이제 갈등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도의 이제 차이를 두는데, 우리가 조직에서는 모순의 말을 잘 안 써요. 모순은 주로 이제 사회 구조, 정치, 뭐 이게 좀 매크로한, 이런 것이 매크로한 데다 쓰는 거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조직이나 뭐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모순의 말을 안 쓰고, 그냥 갈등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등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요. 그냥 뭐 상투적인 그런 관리 측면에 그냥 마이크로 측면에서 그런 갈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심각한 수준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체제에 관한 갈등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갈등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감추려고 해결하려고 맡긴다 해서는 안 되고, 잘 관리를 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갈등이 너무 없는 것도 위험하니까 갈등을 조금 유발해 갖고, 회사 사원들 사이에 너무 사이가 좋아도 문제잖아요. 그럼 체육대회 해갖고 A팀 B팀 나눠서 청백전을 한번 시키면 조금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갈등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이 또 재경기, 또 뭐 자기들이 동호회를 만들어서 또 체육대회 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덕에 이제 그 조직이 단합이 더 잘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갈등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은 우리 책에 지금 제4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4장 경영자와 리더십 그렇게 해가지고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 제4장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 됩니다. 먼저 리더십의 유형, 어떤 지도자가 있냐. 우리가 대체로 많이 나누는 게 권위적 리더와 민주적 리더가 있다. 권위적 리더는 뭐냐면 모든 걸 자기가 관장을 하고 자기가 모든 걸 다 체크를 하고 하는 리더잖아요. 민주적 리더는 뭐예요? 모든 걸 다 위임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안만 체크를 하는 그런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권위적인 조직, 예를 뭐 군대나 경찰이나 이런 규율이 강한 조직은 당연히 권위적 리더가 맞을 것이요. 반면에 뭐 대학이나 연구소나 대형 병원 같은 데는 당연히 민주적 리더가 맞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안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꼭 권위적 리더십이 나쁘다, 민주적 리더십이 좋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대체로 민주적인 게 좋지만 권위적인 게 맞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잖아요. 권위적 리더십과 민주적 리더십 어떤 관계 있나요? 그러면 그거를 잘 조리 있게 잘 써야 돼요. 이런 얘기들을 조리 있게 정확히 풀어서 쓰는 게 이제 점수를 따는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펠로우십이죠. 펠로우십이 이거는 이제 추종자죠. 리더를 따르는 사람을 펠로우라고 그러니까 그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지도자, 관리직에 있는 지도자들의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밑에 이제 단순 노무직에 있는 하위 현장 사람들이 리더를 따르는 그런 펠로우십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리더십과 펠로우십이 동시에 가야 이제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가 리더십, 펠로우십, 중첩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건 멤버십, 오버래핑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의 조직에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조직에 속해 있거든요. A라는 조직에서는 내가 리더지만 B라는 조직에 가면 내가 펠로우가 될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 군데 이제 중첩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교회에서는 뭐 장로지만 기업에 와서는 말단 사원일 수 있고, 또 회사에서는 사장이지만 교회 갔더니 뭐 장로는 고사하고 그냥 평교인인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여러 조직에 함께 속해 있다 보니까 이게 중첩이 되는 거예요. 중첩이 되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항상 한 사람이 어디 가도 1인자가 되고 한 사람 어디 가도 펠로우가 된다면 그 조직은 아마 폭력혁명이 나와서 무너질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제 이게 서로 역할 중첩이 돼 갖고 한쪽에서 이제 지도자도 다른 쪽에 가서는 또 추종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원만히 해체되지 않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이제 미국의 그 파워 엘리트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정 요소 이제 마지막 두 개죠. 첫째가 이제 조직 자원인데, 우리 조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각 개인이 또는 조직을 구성하는 각 집단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뭐가 있을까? 이걸 보면 이제 물적 자원, 누가 예산이 더 크냐, 누가 더 어느 개인이 더 예산권을 많이 가지고 있냐, 어느 집단이 더 물적 자원, 그 다음에 인적 자원, 누가 더 많은 자원을 누리고 있냐. 군부대로 치면 사단장과 여단장이 있으면 사단장과 군단장이 있다 그러면 사단장은 2만 명을 거느리고 있고 군단장은 뭐 4만 명을 거느리고 있다 그러면 이제 군단장이 하나 더 높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적 자원과 또 사회 자본이 있어요. 우리가 화폐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자원을 이제 경제적 자본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환산하지 못하는 걸 사회 자본이라고 그러잖아요. 소셜 캐피탈이다, 이렇게. 그 조직이 보다 더 뭐랄까 지속 가능성이 크려면 일단 경제적 자본도 많아야 되겠지만 사회 자본이 탄탄해야 됩니다. 사회 자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상호 신뢰, 참여와 관심, 애정 이런 거죠. 두 회사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기업은 자산이나 뭐 이런 자원은 풍부하지만 그 노사 분괴도 심하고 상호 불신이 심하고 뭐 이렇다. 이러면 이 기업은 상당히 미래가 어두워요. 반면에 어떤 조직은 자산이나 이런 것에서 조금 불리하지만 회사 사원들 분위기가 아주 원만하고 서로 상호 신뢰하고 상호 참여, 서로 관심을 갖고 이런 거다. 그러면 이 기업에 훨씬 더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는 자본 그러면 다 경제적 자본만 얘기했지만 오늘날 사회 자본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대한민국과 이제 네덜란드를 보면 대한민국은 경제적 그 잠재력은 크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보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 위화감이 심하고 경상도, 전라도, 남한, 북한 이런 갈등이 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호 불신, 그다음에 공무원과 일반 국민들 사이에 서로 상호 불신과 무시 이런 것들, 상호 무관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는 네덜란드는 이제 사회적 합의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구성원들 사이에 이 사회 자본이 탄탄한 거죠. 탄탄하고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고 복종을 하고 그다음에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는 서로 희생할 줄 알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한국 그게 안 된다 이거죠. 삼성 현대가 잘 나가고 우리가 뭐 무역 대국이고 경제 대국이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지만 사회 자본이 굉장히 취약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과제가 그런 거죠. 삼성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삼성 현대도 그 기업이 어떤 경쟁에서 이기려면 경제적으로도 이제 유리한 조건이 있어야 되지만 사회 자본을 이렇게 탄탄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직 그 자원 중에 하나는 권력과 권한이죠. 그 개인이 그 계층지에서 갖는 이제 권력과 권한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정보와 기술이죠. 이거는 그 조직이 전문 기술, 전문 정보를 다루는 조직일수록 더 이게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제 단순 노무 조직이다. 이러면 이런 건 별로 안 중요할 겁니다. 그러나 뭐 화학공업, 그다음에 뭐 반도체 이런 데서는 정보와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이제 그 자원을 가진 사람 우리는 테크노크라트라고 하잖아요. 기술 관료다. 테크놀로지와 뷰로크라트를 합쳐서 테크노크라트다 이런 얘기는 그만큼 정보와 기술이 조직 자원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협상과 전략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 조직을 구성하는 개인들 사이에, 집단들 사이에 서로 밀고 당기는 우리 흔히 말하는 밀당을 이제 이렇게 할 때는 협상 이라고 하는 negotiation, 협상, 주고받는 것이요. 주고받는 거. 말 그대로 만나고
상거래하는 거지. 주고받는 거지. give and take. 그러니까 negotiation. 어떤 식으로 임할 것이냐. 우리는 항상 다 얻을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다 잃길 요구할 수도 없다. 나도 얻고 너도 얻고. 그게 가장 좋은 거라면 내가 얻는 만큼 네가 잃고 네가 잃는 만큼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협상을 해야지. 내가 다 갖겠다. 이렇게 되면 협상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협상이 안 되면 폭력으로 그냥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협상이 대단히 중요한 조직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전략이죠. 전략과 그 다음에 전술. 전략이 뭐라고 할까요? 좀 큰 걸 우리는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그걸 구성하는 것을 전술이라고, 전술. 그 다음에 이제 기획이라는 것은 좀 멀리 내다보는 그게 기획이잖아요. 정책이라는 건 당장 현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바로 정책인 겁니다. 기획은 멀리 내다보고 예방하려는 거고, 정책은 당장 현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정책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직 환경에 들어와서 조직 환경에 관한 것은 체제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물학에서 생명체, 더 나아가서 세포 이런 것들이 하나의 유기적인 그런 상호 구성 요소를 잘 포괄해서 경계 안에 잘 가두어 놓고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을 잘 하고 그 다음에 그 경계를 넘어서 외부 환경에서 꼭 필요한 수분과 영양소, 산소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이산화탄소와 오물 이런 것들을 배설하는 그러므로 해서 그 세포가 존속하고 생명체가 존속하는 것처럼 우리 조직도 조직 구성원들을 잘 유기적으로 잘 결합을 시키고 그 다음에 경계 밖에 있는 돈과 물질과 그 다음에 사람과 이런 필요한 자원들을 잘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것들은 바로바로 밖으로 배출을 시켜서 이 조직이 원활하게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게 바로 이제 체제이론. 체제라는 거예요. 조직도 하나의 체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체제이론이다. 또는 뭐 사회체제론이다. 이렇게 이제 사회체제론. 생물학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조직 환경에 들어와서 환경이 뭐냐? 우리가 이제 생태론이에요. 생태론. 살아있는 상태. 생태론. 영어로 말하면 이컬러지. 이란 말은 이컬러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가 살아있으려면 이와 같이 세포든 인체든 그게 살아있으려면 항상성을 유지하고 어떤 위생 상태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위생 상태를 유지한다는 게 뭐냐면 세균으로부터 일단 보호가 돼야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환경으로부터 꼭 필요한 것을 수시로 투입을 해야 되고 불필요한 것은 차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으로부터 해로운 것은 또 경계를 통해서 세포막을 통해서 또 차단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살아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제 이게 생태론이거든요. 그게 아까 말한 건 체제론이고 그래서 우리 조직도 항상 환경과 서로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폐쇄 체제가 돼서는 존속할 수가 없고 개방 체제 항상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관심을 갖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항상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심지어는 그 환경의 변화를 미리 내다보고 예측을 해서 미리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개방 체제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개방 체제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현대 조직 이론입니다. 옛날 전통 조직 이론은 환경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관료제를 잘해서 관료제를 잘 작동시키면 그냥 최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은 뭐예요? 이 관료제마저도 외부 환경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관료제여야 한다. 환경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한 것이 현대 이론의 특징입니다. 고전 이론과 구분되는 현대 이론의 특징이 바로 이와 같이 환경의 중요성이죠. 그 다음 환경도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예측 가능한 그런 환경도 있을 것이고 반면에 정말 예측 불가능한 그런 환경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우리는 소용돌이다. 이걸 말 털뷸런스다 이렇게 소용돌이 장애거래요. 대체로 이제 공공조직이나 뭐 대학이나 이런 조직은 비교적 그 안정적인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업들은 일반 민간 사기업들은 소용돌이의 장애 처해 있고 특히 그 뭐랄까요
기술, 고도의 기술 다루는 뭐 모바일, 뭐 반도체, 가전 이런 쪽은 정말 하루하루 변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정말 소용돌이 장애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관계를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 다음에 조직 문화입니다. 조직 문화도 여러분들이 책에 이제 제 9장에서 제 2절에 조직 문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 문화도 어떻게 보면 환경과 비슷한데 내적 문화와 외적 문화가 있어요. 예? 조직이 처해 있는 문화를 보면 내적 문화가 지금 말하는 이제 조직 문화고 외적 문화는 환경입니다. 지금 본 환경이고 내적 문화를 지금 우리 조직 문화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뭐라고 할까요? 어떤 게 중요할까? 조직이 중요할까? 아니면 문화가 중요할까? 이런, 어떻게 보면은 조직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토대론. 그 다음에, 문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유심론. 조직이 중요하다는 유물론. 문화가 중요하다는 유심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삼성과 LG를 비교해서, 삼성과 LG는 뭐가 다르냐? 다 많이 다르지만, 문화가 다르지 않을까? 삼성과 LG는 어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삼성, LG가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유심론자입니다. 반면에 삼성과 LG가 조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가 다르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이제 유물론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우리가 이제 기업들 많이 비교합니다. 삼성과 현대도 비교하고 삼성은 예를 들면 뭐 전자니까 자동화가 많이 가능한 것이고 현대는 이제 자동차 기계공업이니까 이제 근로자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 문화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조직 문화라고 하는 요소를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것이 조직 동태입니다. 조직은 항상 이제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 제 9장에서 우리 책의 제 9장에서 이제 9장 3절에 보면 이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조직의 생애입니다. 라이프 사이클이다. 조직도 우리 인체 생명체처럼 생애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걸 이제 생물학적으로 생명체처럼 메타포. 그래서 우리는 조직도 탄생했다가 성장했다가 쇠퇴, 변이, 소멸되더라 라고 하는 건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아요. 조직이 건강하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직이 발전한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해요? 통상적인 표현인데 조직이 건강하다. 이러면 이거는 조직을 생명체에다가 비유한 거잖아요. 이게 다 생물학적 비유가 되는 거죠. 예. 의도적인 조직 동태는 이제 의도적으로 조직을 발전시킨다. 디벨롭먼트. 의도적으로 조직을 바꾼다. 혁신 또는 쇄신,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조직을 리폼, 형태, 폼을 리폼, 새로 만든다. 개혁. 네? 그 다음에 조직을 새로 재창설한다. 설계, 조직을 뭐 합병하든지 쪼개든지 아니면 전혀 새로 신설하든지 해갖고 하여튼 조직을 처음부터 자기가 이렇게 만든다고 할 때는 이제 설계, 디자인 이런 것들은 이제 의도적인 겁니다. 조직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바꾸는 거고 반면에 이제 비의도적인 조직 동태는 조직 변동이죠. 체인지입니다. 조직이 이제 변화되는 거.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어떤 그 조직의 그 뭐라고 할까요? 의도의 어떤 목표에 따라서 조직의 형태가 변하고 명칭이 바뀌고 그다음에 뭐 주력 업종을 바꾸고 구조 조정을 하고 이런 것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뭐라고 할까요? 자기들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고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나 내부적인 어떤 메커니즘 때문에 원하지 않게 이렇게 가는 그런 것을 묶어서 우리는 조직 변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조직 동태 조직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 것이고요.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 6주차에 있는 경영 조직의 특수성과 보편성, 우리가 이제 조직 유형론에 기초해서 지금 우리는 조직은 일반적인 조직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경영 조직, 기업 조직이 어떤 점에서 특별하고 어떤 점에서 그냥 일반 조직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음 주에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